자,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개념 정의에서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매년 이제 시마노트에 보편성과 특성에 따른 개념 정의라는 게 나오죠. 이것까지가 좀 체킹하더라고 얘기했죠. 자, 보편성은 이제 두루두루 뭐 이루어지는 성격을 보편성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부가 하든 기업이 하든 주체를 불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 보시면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행위를 보통 보편성에 근거한 개념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협동행위 앞에다가 합리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합리적 협동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합리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얘기해요. 아주 적합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주 적합한 인간의 협동행위, 이것이 바로 보편성에 근거한 개념이고 그걸 광의라고 얘기하죠. 자, 특수를 보통 우리는 협의의 개념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자. 협의의 개념은 항상 주체가 명시가 돼. 공익 달성을 위한 정부 관료제 행위에서 주체가 누가 나왔어요? 정부 관료제로 나왔죠? 그걸 특수에 근거한 개념 정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보편과 특수 두 가지 형태의 개념은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것은 개념 정의의 곤란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 왈드하고 폴스토프 두 명의 학자가 나와. 근데 폴스토프는 행정 법학자예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올 테고 왈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 왈도는 개념 정의하기 어렵다 그게. 왜? 공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막 바뀌거든. 그래서 거기 행정에 대해서 한 문장 또는 한 절로 정의, 지적 자극, 각성, 지적 마비란 말이 나와. 너무 기니까 거기 행정에 대해서 한 문장 그 밑에 지적 마비 처리. 지적 마비 처리. 왈왈 도구 개한테 물리면 마비가 와 안 와? 그러니까 왈도, 왈왈도구, 지적마비 이렇게만 이어두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드만 잡아서 이어두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 1절 행정의 개념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2차 시기에서 정리할 것은 2절의 행정의 과정과 변수 파트입니다. 이거는 뭐 한 10분 정도면 설명이 끝날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에 꼭 하나 가져갈 게 거기 귤릭이 파악한 포스트 컬브라는 게 있어. 요걸 좀 정해 두시고 별표 하나 나왔는데 C급은 안 돼 사실 여러분들. C급은 안 되고 9급 문제에서 2번 정도 시험지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4번에다가 체킹해도 행정의 변수 뭐 C는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1번과 4번 두 가지 형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행정의 과정을 보겠는데 정부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과정이 있고 현대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게 전통과 현대의 분기점은 몇 년도입니까? 하고 질문이 나와야 돼. 1930년대야. 그러니까 30년대 이전을 고전이다 전통이란 말을 쓰고 그 이유를 우리는 현대라고 보통 언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30년대를 분기점으로 고전과 현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은 전통적 과정은 거기 4단계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현실로 실행하고 잘 되는지 통제한다. 4단계가 나왔죠. 근데 요 4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4단계를 뭐를 바탕으로 만들었냐? 그 위에 포스트 컬브라는 게 나왔죠. 포스트 컬브에 근거하여 4단계 형태가 쭉 나왔는데 이 포스트 컬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알고 가야 돼. 자, 9페이지 맨 밑에 각주에 여러분들 귤릭이라는 사람 어휘과 함께 행정학 논문집 해가지고 옆에 봐봐. 최고층의 기능을 첫 글자를 따서 포스트 컬브라고 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제 P는 뭐야? 프레닝. 이게 머릿속에 가져가야 돼. O는 organizing, S는 스태핑, D는 디렉팅, C는 코디네이팅, R는 리포팅, B는 버제팅해서 7가지가 쭉 나오죠. 7가지 형태를 꼭 머릿속에 좀 숙제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아라 수험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리라는 게 아니라 맞아라 수험생. 선한 사람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래닝 기획이 위에서 전통적 과정에서 파악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가나이징 조직화 나왔고 여러분들 그 스태핑 인사 나왔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위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다 묶어서 집행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포스트 컬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 행정의 과정은 7단계 형태가 쭉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쫙 보자. 제일 먼저 행정의 기본 방향.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럼 국정 지표를 설정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목표 설정이야. 두 번째, 정책 결정을 얘기할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 선택을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죠. 정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과정이 기획이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현실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음 페이지. 잘못된 점, 시정조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맨 끝에 시정조치 잠깐 나온 거 봐. 시정조치는 잘못된 점을 여러분들 시정조치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능력은 향상이 돼야 한다.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행정체제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미술잖아. 근데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앞 페이지 보세요. 자, 앞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동작하라고 나왔나? 자, 동그라미 5번에 동작하라고 나오고 있을게요. 자, 동작하는 현실로 실현 집행인데 현대에서 파악한 집행은 여러분들 지시하고 타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행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가 자율성에 근거한 자발적, 참여적, 적극적 집행을 강조해.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 개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동작화에서는 네 번째 줄 끝에 구소의 능력 개발을 중시한다고 밑줄. 그래서 이걸 혼동을 많이 해. 구소의 능력 개발을 중시하는 단계는 동작화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시정조치는 왜 한다? 행정체제의 능력 향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틀린 거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10페이지에 날개 봐봐. 날개 맨 위에 구성원의 능력 개발은 시정조치 단계에 중시한다. O로 나왔어, X로 나왔어? X로 나왔죠. 동작화에서 중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 문제화 시키면은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지키기 위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봤습니다. 그 밑에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자, 패러다임은 철제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하고 개념만 잠깐 보겠는데, 거기 보자. 어떤 시기, 특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한 학문의 공동체 연구자들이, 쉽게 학자들이 공유하는 믿음, 방법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패러다임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펴봐. 8페이지. 자, 거기 하늘로 보는 핵심의 행정관리설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는 연동한 1880년대에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정 개념에 대한 시각은 바로 뭐야? 행정을 국가사무의 관리로 파악했다. 이게 이 시기의 패러다임이야. 그럼 그 다음에 30년대 패러다임은 뭐야? 통치기능설. 알았습니까? 40년대는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행태설.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다시 원위치. 특히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 나오는데 쌍가루 일본에 토마스 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과학자, 행정학자가 아니야. 이 사람 1962년도 과학경영의 구조에서 미술 학문 발전 역사를 뭐로 파악했냐?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패러다임의 변증법적 활동 과정이라고 나오죠. 이걸 학문 역사 발전 단계로 해석한 게 지금 얘기한 토마스 콘인데, 자, 여기 보세요. 특정 현상에 대한 패러다임 P가 있다. 그럼 이에 대한 여러분들 반명제가 발생해야 하네. 변증법이니까. 그럼 P-라고 하는 여러분 합이 발생해. 다시 가다가 반명제가 발생하고 다시 P-다시 가다가 반명제. 이게 바로 뭐냐면 패러다임의 변증법적 활동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8페이지. 자, 아까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1이야, 2야. 이걸로 이에 대한 반명제가 뭐야? 통치기능설. 그리고 다시 나온 게 행정행태설 탄생하는데 행정행태설은 여러분 여기는 안 나있지만 나중에 배울게요. 행정의 정치적인 성격을 부정한 것은 아니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거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합으로서 뭐가 행정행태설이 탄생한 거고 이런 반명제가 또 발전기능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패러다임의 변증법적 활동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보세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남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성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남성? 손처럼 살 좀 찌고 여러분들 좀 등집한 사람들이 남성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반이 탄생해서 그게 바로 뭐냐? 이제는 마른 사람이 좋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다음 새로운 또 반면 위에 대한 또 합이 등장해. 바로 뭐야? 근육질의 남자.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반합에 의하여 여러분들 남성상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듯 마찬가지예요. 중세 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풍만한 여성들이 최고의 미인이라 그랬어요. 중세 때 여성들. 중세 때는 여러분들 여성들 목욕했을까 안 했을까? 목욕을 안 했어요. 목욕을 안 한 여자가 여러분들 예쁘다 그랬어요. 조선만 시대만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야. 씻지 않는 여자가 여러분들 뭐라냐? 그 섹시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섹시미가. 그래서 여러분들 난중일기 조선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읽어보면은 전쟁터에서 이순신 장군 자체를 12역할 했던 여자가 있어. 그 12역할하고 이순신 장군이. 어? 근데 여자 자체에 대해서 여자가 섹시하다고 느낄 때 어때 느꼈냐면 여자한테 적국 냄새가 날 때. 늘 적국 알잖아. 그럼 적국 냄새 난다는 건 씻는 게 안 씻는 게야. 그래서 안 씻었을 때가 안 씻는 여자가 한때는 여러분들 뭐냐? 예뻤어요. 섹시하고. 근데 지금은 안 씻으면 맛이 강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역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미인상이나 섹시미가 시대에 따라 바뀌듯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걸 변증법적 활동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좀 정해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니콜라 헨리 패러다임 보지 마시고 바로 11페이지 행정의 변수라는 게 나와. 자, 행정의 변수를 얘기할 때는 행정현상을 이야기하는 제 요인을 행정의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변수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12페이지. 맨 위에 뭐 3대, 4대, 5대 변수 조직구조 쭉 나왔는데 사실 이 교재에 나오고 있는 박스에 나오는 변수는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3대, 4대, 5대 변수 위에 세 가지 있죠. 그것만 학습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조직이론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정책론 시간에 또 학습할 거예요. 지금 배울 것은 위에 3대 변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첫 번째 나온 게 구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두 번째 여러분들 집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냐에 따라서 행정현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개편되냐에 따라서 행정현상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자, 요새 보자. 남성과 여성을 비율 여성 인권이 요새 굉장히 강조가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여성부가 탄생했거든? 그럼 여성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인권 자체는 사각지대였어요. 근데 여성부가 등장함에 따라서 여성 인권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수면 위로 부상했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탄생을 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여성부란 조직 구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정현상은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온 게 인간 나왔어요. 공무원들. 자, 여러분들 양천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자체가 여러분들 15억을 횡령했다. 뭐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떴죠. 그러면 공무원 자체가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행정현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솔선수범 봉사했다. 이에 따라 또 행정현상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간 나온 거예요. 환경을 얘기할 때는 행정을 둘러싸 행정의 경계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정은 트럼프냐에 따라서 행정현상은 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국민이 어떤 시각 갖고 있냐에 따라 행정현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조국 여러분들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했어 안 했어? 촛불 집회 했는데 여러분들 한 30명씩 앉아있는데 뭐 나는 글쎄요 뭐 집회를 하면서 현 조국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국이 끝내 버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조국이 사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해서 여러분들 사법 여러분들 그 농단과 개혁 자체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어. 근데 만약에 조국이 물러서면은 이게 가능해져 힘들어져. 지금 검찰과 싸움이에요. 검찰이 여러분들 보세요. 조국 임명 뭐 어쩌고 나오니까 무슨 인사청문회부터 자료 수집을 했잖아. 조국을 죽이려고 여러분 언론과 몇 개의 업체가 몽땅 다 조국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언론사라든가 여러분들 검찰은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야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세력이야. 기득권 세력이죠. 그들의 세력 자체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들의 입장과 반하는 정책을 노선을 필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집중적으로 포화해가지고 해야겠지. 그게 너무 여러분들 눈에 띄니까 난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냉정한 판단을 갖고 그러다가 뭐 서울대 교수도 거기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겠지만은
내가 보는 시각은 좀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보는 시각은. 근데 내 시각이 맞을지 그 사람의 시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과연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국가에 여러분들 그 일을 해야 할까? 성직자가 해야 할까? 성직자는 부패 안 했을까? 그래서 나는 뭐 하여간에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조국을 통계 아니라 조국 누굴 통과야? 부인을 통과하냐. 근데 이 부인 통고 따지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치 사실이냐 계속 이게 보도가 되잖아. 사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 여러분들 형이 확정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런 몰아가는 게야. 나는 서울대라든가 연대고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들 집회에서 시위에서 반대하는지 조국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진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좀 이건 지켜봐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개혁 여러분들 그 추진을 할 때는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의 세력이고 현재 기득권은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계속 기득권의 세력으로 자리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각성을 해가지고 없는 서민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개혁을 하겠다고 할 때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걸 그 박수도 보내지 못할 망정 그걸 여러분들 함께 갖고 있는 기득권의 세력 자신이 기득권 세력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 답답해요, 여러분들. 답답해. 나는 굉장히 답답해. 그래서 이제 조국 얘기라는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부모가 여러분들 늘 애국자면 이름을 조국으로 지었을까? 응? 자, 어쨌든 간에, 그 부인도 그렇지. 뭐, 부인이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뭐, 이 지금 사문서 위시, 공문서 위전하고 막 그러잖아.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은, 아유, 그 부인 문제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 좀 지켜봐야 한다고. 여러분들도 매스컴의 보도를 무조건 믿지 말고, 봐봐, 요새 여러분들 거짓 뉴스가 많잖아.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가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종결되고 발표가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행정의 3대 변수 나왔고 행정의 수요 나온 거 보자. 행정 수요는 행정 국민의 요구, 사회적 기대를 행정 수요 그러는데 그 밑에 현대적 행정 수요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 비용 고가성 미술. 여러분들 행정 수요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아니야. 그럼 요구를 해결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 투입돼야 합니다. 그게 비용의 고가성이란 말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끝에 두 번째 불확실성. 어떠한 수요가 등장할지 예측이 안 돼요. 불확실성.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래서 2절 파트에 관한 내용들 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자.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여러분들 포스트 콜브 아까 얘기했죠? P는 뭐예요, 여러분들? 플래닝, O는 organizing, S는 스태핑, D는 디렉팅, CO는 coordinating, R은 리포팅, B는 버제팅.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P는 뭐야? 플래닝, O는 organizing, S는 스태핑, D는 그죠? 디렉팅, 다이렉팅. 그 다음에 CO는 코오디네이팅, R은 리포팅, B는 버제팅. 잘했어요. 다시 한번 P는 O는 S, D는 CO, R은 B는 버제팅. 다 외웠죠? 90초에서 가져가시고. 자, 한 장을 넘겨보자. 자, 거기 여러분들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토마스 콘자차를 얘기할 때는 학문의 발전 역사를 뭐의 변증법적 활동과정? 패러다임의 변증법적 활동과정으로 파악했다. 자, 오른쪽에 행정의 3대 변수 얘기해보자. 그 다음 페이지. 구조, 인간, 환경. 그걸 3대 변수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4대 변수 얘기 안 했구나. 그 밑에 보자. 4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에서 하나씩 끄집어내. 그래서 가치관을 끄집어내서 4대 변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능을 끄집어내서 4대 변수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가운데 박동수 교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행정로에서 행정학에서 여러분들 저 별의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 그 거성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 자체의 책에서는 여러분들 4대 변수를 기능을 해서 4대 변수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후학들이 책에서는 자신의 스승인 박동수 교수가 쓴 책에 따라서 4대 변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전 둘 다 나와서 4대 변수 둘 다 가져가야 돼. 그럼 5대 변수는 뭐냐면은 4대 변수를 다 결합한 거예요. 근데 결합한 거 보시면은 선생님 이상합니다. 가치관이 안 나왔고 이념이 나왔어요. 이거 질문 나와야 돼. 가치관, 이념은 같은 말이에요. 이데아 해가지고 그걸 가치관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념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대, 4대, 5대 변수 그 형태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여러분 행정수의 특징을 보겠는데 비용의 저가성이야, 고가성이야? 비용의 고가성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됐으면 이제 절을 바꿔서 3절에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정과 경영을 중심으로 한 이론들이 쭉 설정되어 있는데, 자,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의 활동을 공행정이라고 그랬죠. 기업의 활동을 사행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양자는 조직을 관리하는 면을 중심으로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겠지? 이게 C급이야. 두 번째, 우리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공재의 특성이 있겠지? 자, 거기 들어보자. 행정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니들 고득점, 선생님 저는 시험 보면 80밖에 안 나와요, 90이 안 돼요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데, 행정가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징을 묻는 거야. 아니면 장단점을 묻는 거야.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이 용어하고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자. 김태희하고 대립되는 건 뭐야? 모르잖아. 김태희하고 대립되는 게 누구야? 남편 저거야? B야? 그러니까 뭐가 대립되는지에 따라 틀려. 만약에 김태희 자체는, 여기 보자. 김태희는 이영자 비교해 볼 때 예쁘다. 그럼 대립되는 건 누구야? 이영자죠, 여러분들. 근데 김태희는 요새 뜨는 설현? 누가 또? 그럼 이승기하고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이번에. 건강미, 여자. 네. 아유, 그만두자. 내가 여자애들 이름 몰라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여간에 여러분들 김태희는 또 누가 비교해볼 때 예쁘다 얘기 하지 못할 또 다른 여자가 있어 없어? 이따 그러자. 성애교육일까? 그러지 말자. 결혼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 저거 아니야. 돌싱도 됐고. 그러니까 빼고 얘기하자고. 빼고. 하여간에 여기 보자. 어떠한 특징이나 장단점을 볼 때는 대립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 제도 가운데 계급제하고 대립되는 건 뭐야? 직위분리제. 폐시형과 대립되는 건 뭐야? 개방형. 그래서 이름의 특징을 물어볼 때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특징이고, 이름의 특징은 이것과 비교해 볼 때야.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처음 나오시는 분 잘 들어보자. 계급제는 4대 계급으로 나눠져. 이렇게. 학력에 따라서 계급을 설정해. 그래서 공무원을 임용을 해. 그리고 이쪽은 지금부터는 직무 등급이 있어. 근데 18등급 책이야. 이게 굉장히 많아, 등급이. 이게 계급제야. 이게 직위분리제야. 그럼 물어볼게. 계급제, 직위분리제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상층부로의 승진이 용이한 것은 계급제야, 직위분리제? 직위분리제 승진이 용이하지. 당연히 용이하지. 자, 근데 여기 보자. 계급제는 보통 폐쇄형을 전제로 해. 직위분리제는 개방형을 전제로 해. 그래서 최하위 계층은 무료가 개방된 것을 폐쇄형이라고 그러고, 모든 계층이 무료가 개방된 것을 개방형이라고 그래. 그럼 계급제 폐쇄형을 비교할 때 상층부로의 승진이 용이한 것은 폐쇄형이야, 개방형이야? 여러분들 개방형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치고 들어와. 승진 잘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승진 잘 돼? 폐쇄형이. 이상하잖아. 폐쇄형과 개방을 비교할 때는 승진이 어디가 유리해? 폐쇄형이. 요거는 직위분리제. 그럼 뭐하고 대립되에 따라서 개념 형태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급제가 폐쇄형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승진 자체가 여러분들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용이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요것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이것과 비교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는 계급제는 뭐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 계급제의 특징을 얘기해라. 계급제의 장단점을 얘기해라. 이렇게 나와. 그럼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은 뭐야? 직위분리제가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았습니까? 그 문제 푸는 요령이야.
폐쇄형을 물어볼 때는 뭐하고 비교하는 게 그럼? 개방형을 비교하는 게야. 폐쇄형을 직입을 제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공재 특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자 시장재, 민간재라는 게 있어요. 민간재하고 비교해 볼 때 공공재의 특성이 있어. 특성을 묻는 것들 출처 빈출 B급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오늘날 정부가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 그리고 기업에 이루어지는 행동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자. 정부도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걸 이제 공기업 그러죠. 민간 기업도 여러분들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민간 기업도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이게 정부다 기업이다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 어려운 그 영역을 우리는 제3영역, 서드 섹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드 섹터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묻는 거 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4번 넘어 5번 재화의 유형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요금제다, 공유제다, 저 유형 묻는 거 별표 2개 B급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먼저 유사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행정과 경영은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을 중심으로 유사한 면이 상당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예 머릿속에 암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그래서 그 옆에 날개에다 이렇게 적어라. 유사점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적어라.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라고 적어라.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 봉수, 삼관왕. 자, 보자. 의사결정. 맨 밑에 7번 나와. 행정이나 경영이나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대안 선택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협은 협동성. 5번 나왔죠? 둘 다 구성원의 협동,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삼관왕 나왔죠? 자, 거기 2번, 3번, 4번 봐봐. 관료제, 관리기술, 관리성. 그쵸? 4번부터 먼저 보자. 관리성. 둘 다 사람과 물자와 돈을 관리해야 하네. 하죠? 그 위에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도 유사하지 않아? 유사하죠? 그 다음에 2번에 관료제 성격. 여기 보세요. 자, 관료제는 여러분들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한 개념을 얘기해. 쉽게 이거야. 하이라키, 계층제야. 단일적 의사결정을 정점으로 한 하이라키 계층제. 이것을 보통 우리는 관료제라 그래. 그럼 정부란 조직을 얘기할 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의 계층제 조직, 관료제의 조직에 성격 내포되어 있고 민간기업도 회장이나 사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의 하이라키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사점. 자, 여기 보잖아요. 봉수, 봉은 봉사성. 어디? 6번 나와. 둘 다 고객에 봉사한다고. 정부의 고객은 누구야? 국민이고 기업의 고객은 소비자. 그래서 일정한 서비스 봉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는 뭐야? 수단성.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들? 1번에. 둘 다 목표 달성, 행정과 경영은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협심이 간 상관왕 봉쇄에서 머릿속에 외워두십시오. 다음 중 공사행정의 유사점이 아닌 것 1번. 법적 제약성. 몇 번? 1번.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차이점 보자. 차이점은 외울 필요 없어. 읽고 이해하면 돼. 제일 먼저 목표나 주체. 공행정의 주체는 정부고 목표는 공익 달성 아니야. 근데 사행정의 주체는 기업이고 목표는 이윤 추구 아니야. 정적 성격. 자, 공행정은 사행정과 비교해 볼 때 정당이나 이해나 이익단체, 국민들과 서로 만나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 투쟁도 하고 타협도 많이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정서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권력수단. 자, 정부의 활동은 집행 방법에서 강력한 권력을 무기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남성들 군대 갈 때 질질 끌려가잖아. 한국은 징집 아니야, 징집. 어? 한국은 용병이 아니잖아. 왜 징집병 아니야? 그러면 능률의 측정. 자, 여러분 이번에 공행정의 목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공익의 달성. 사행정 이윤 추구. 근데 이윤 추구는 매출 300억, 200억 이게 능률 측정의 용이에.
근데 정부는 생각해보자. 공익을 300만 원어치 구인했다. 아니야. 200만 원어치 구인해서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능률 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정부의 활동이다. 정부의 결과물이다. 그 편이에요. 자, 법적 제약성, 공영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전제로 해야 하네. 합니다. 공금 횡령 행위했다. 배임죄에서 여러분들 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죠. 평등의 원칙. 자, 공행정은 국민의 성별, 학력, 신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은 차별 논리를 정당화시켜 놓고 있죠. 백화점에서 사은품 줄 때 구입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사은품의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차별이죠. 독점성 나왔죠? 자, 정부 활동은 민간은 여러분들 경쟁이지만 정부는 독점적 공급을 하죠. 여러분들 국방, 외교, 치안 독점하여 공급을 해야 하네. 하죠. 독점성. 자, 결정상의 공개가 나와. 정부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민간 기업은 타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비밀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죠. 삼성 반도체에서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칩을 생산했다. 그 여러분들 기술 외부로 공개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이라고 인천을 대표하는 회사 있잖아. 바이오 아니야? 바이오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루마티스 관절염 자체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게 뭐더라?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간에 있는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램시마, 램시마 자체에 여러분들 만드는 제조 과정 자체를 외부로 공개할까 안 할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셀토리에서 뭘 만들어냈냐면은 이 램시마 자체를 막 병원가 직접 여러분들 의사한테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 자가로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서 직접 병원 가서 맞지 않고 자가로 여러분들 주사해서 투약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어요. 셀토리에서 그걸 발표한 지 여러분들 꽤 됐는데 주가는 떨어져. 자, 예,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공개성 여부. 그 다음에 10번에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왜 공무원 되려고 해? 그저 강력한 신분보장이야. 강력한 신분보장이죠. 여러분들. 민간 기업도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까? 되지만 정부처럼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하여간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기업은 노후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고 또 하나 인력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엄청난 인건비, 고정경비가 들어가. 그래서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을 적정순에선 자르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비리를 밝혀내는 게야. 그러면 털문 다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당신 뭐야 횡령죄로 들어갈래요? 그만둘래요? 이렇게 그런 게야. 감사드리고. 그럼 나갈 수밖에 없어. 그것도 뭐냐면 자기가 먹은 게 아니야. 위에 있는 과장이 먹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여러분들 택시비 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택시비가 과장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과장이 돈 먹고 택시비 준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 권리 안 걸려.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쨌든 간에 적정한 연령되면 사람은 찾으려 그래. 근데 여러분들 공행정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만 갖고 계속하면은 60세까지 여러분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강력한 신분 보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나온 거죠. 목표의 다원성이 나왔는데. 자, 그거 들어보자. 아까 여러분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바람을 뭐라 했어요? 행정 수요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 보자. 예쁘니? 졸렵지? 선생님 봐. 오늘 어저께 밤샘 했어? 안 자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선생님 기특한데, 쉬는 시간에 한 5분에 자라? 돌아다니지 말고, 자, 여기 보자. 술 먹은 얼굴은 아니고 공부하는 얼굴 같은데, 술 먹었어요? 술도 먹지 말고, 공부할 때는 술은 치명적인 거야. 특히 남학생들, 오늘 만약에 끝나고 친구하고 소주 2병 먹잖아? 그럼 내일 하루가 망쳐. 하루가. 그러면 공무원 되는 게 뭐냐면은 하루 망치면은 6개월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있다 합격할 것을 1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먹지 마세요. 담배 좀 피지 말고 이놈들아, 담배. 내가 담배 끊는 방법 얘기해 줄게. 선생님 볼펜을 빨아라고 계산했어요. 그 볼펜, 모나미 볼펜. 선생님 볼펜, 선생님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펴가지고 30년 넘게 폈던 사람이야. 매일 2갑. 골초야, 골초.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슨 뭐 전자담배 다 필요 없어. 저거 있잖아.
원형의 볼펜. 볼펜을 여러분들 그냥 빠르면 돼. 똑같아. 이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인 줄 알아. 나 길 갈 때 좀 빨면서 다녔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으로 봐, 안 봐? 보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담배를 끊을 수가 있는데. 저 선생님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계속해서. 한 선생님이 좀 6개월 동안 빨고 다녔어. 그래서 담배 지금 아예 피지도 않아. 근데 선생님이 담배는 지금 100개 무익하다고 생각을 해. 담배 도면, 아니, 담배 피면, 뭐, 순간에 피면 고민도 헤어지고, 그거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거 갖고 빨아봐. 똑같아지지. 사람이 화가 나거나 고민이 있으면은, 호흡을 쉬면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좀 사라진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랑 똑같은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야. 쭉 빨았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호흡하면 되는 거야. 안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 자체를 외부로 분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혼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열이 아주 강한 여러분들 소양 체질이라든가 대양 체질에서 많이 발생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거. 열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담배도 내가 볼 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 이게 좀 여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담배 피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우리 아들은 엊그저께 나한테 빠따 맞았어. 담배 피워가지고. 큰 놈들. 31살 먹은 놈하고 명절 때 담배 피더라고. 들어와서 빠따 쳤어. 그냥 뭐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매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 다음번 폈다가는 집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좀 안 피겠다고 좀 그러는데 지금 안 피고 있거든. 집엔 담배를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집엔 담배를 다 부러뜨려 버리고 전지 담배에 뭔지 그냥 망치다 때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무조건 볼펜 갖고 빨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빵거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빵거 보여달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담배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진짜 안 좋아. 담배 얘기 왜 했냐? 자, 신문부장하다가 목표의 다원성에다가 여기 보세요. 목표의 다원성은 선생님 보자. 아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여러분 행정 수요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행정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정하는 목표는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그게 목표의 다원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행정 양자의 관계, 유사점 차이점 학습해봤고, 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 아까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공공재가 여러분들 민간재하고 비교해 볼 때에 갖고 있는 특징도 공사행정의 차이점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공재의 특성 묻는 것도 출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첨삭지도에 집합재 공공재의 특성이 나와. 자, 누가 얘기했냐? 재정학자 모스 그레버가 파악한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 1번의 비배제하고 2번의 소비의 비경합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비배제성 자체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4번 나왔다. 4번 가운데 2번은 비배제성이에요. 그만큼 출제에서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배제 반대말은 뭐야? 배제성을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자. 정현이하고 나하고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CJ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려고 그래. 나쁜 녀석들 영화 보려고 그래. 근데 정현이는 입구에서 표를 사가지고 8,500원 내고 들어가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선생은 표를 안 사. 안 사고 여러분들 입구에서 배만 들이밀고 들어가. 그러면 철저하게 입구에서 나는 배제를 당해야 안 당해? 당합니다, 여러분들. 사적자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를 당해. 이게 바로 배제성이야. 그럼 지금 얘기한 이 배제성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 유임승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를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국방의 보호망을 생각해봐. 그럼 국방이란 공공재를 얘기할 때는 방위세를 낸 사람만이 배제를 당하지 않고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합니까? 아니죠. 방위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배제를 당하지 않고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해야 하죠. 이게 바로 비배제성이야. 그럼 비배제는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유임승차야, 무임승차야. 그래서 무임승차 나온 거예요. 비배제 가로 아래 무임승차 나왔어요. 이걸 비배타성 해도 같은 말입니다. 옆에 한 거 보자. 공공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 바로 비배제. 됐습니까? 자, 이번에 소비의 비경합을 얘기할 때는
소비가 서로 경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 보자. 현재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방의 보호망을 좀 누리고 있잖아. 쉽게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시간대 저쪽에 여러분들 영등포에 살고 있는 영순이가 대구에 살고 있는 대식이가 그러면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 못하냐? 아니죠. 우리의 소비가 대식이의 소비에 영순이의 소비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안 주고 있죠. 이 바로 소비의 비경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걸 소비의 비분할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 보자. 소비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기 보세요. 경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나, 영순이, 대식이가 같은 양의 공공재 국방을 동시에 함께 소비한다. 한다. 이게 동시에 함께 소비하는 것을 공동소비성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을 등량소비성이라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들 5번 나온 거 봐. 등량소비 가로 안에 공동소비란 말 나와 있잖아. 여러분 공동소비의 반대말을 뭐라냐 하면은 여기 보자. 요 공동소비의 반대말을 개별소비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그럼 개별소비를 얘기했잖아요. 사적재, 민간재 특징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아예 개별소비 X라고 적어라. 공공특성 물어볼 때는 또 헷갈려 해 또. 자, 그럼 6번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비축적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자, 비축적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적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현재 보자. 이 말은 현재 자, 여기 들어보자. 전방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경계 근무를 써. 그러면 경계 근무한다는 것은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지. 생산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하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한 양을 축적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저 비축적성. 생산한 것을 축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 잘 들어보자. 그러면 내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한 것을 축적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소비의 측면이야 생산 공급의 측면이야. 특성을 얘기할 때. 다시 선생님 보세요. 생산한 것을 측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소비의 측면이야 생산이나 공급의 측면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박스에 공급의 측면에 박스 안에 끝에 비축적성이란 말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3번에 비시장성 나온 거 보자. 올라가서 3번에 비시장성.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안 돼. 국방이나 치안 이거 시장에서 공급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비시장성. 비경쟁은 바로 독점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7번 보세요. 내생적 선호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들어보자. 이 내생적 선호의 반대말을 뭐라냐면 외생적 선호라 그러거든. 외생적 선호는 선호 표출에 제약이 없는 걸 얘기해. 자유롭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을 얘기해.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뭐 정현이를 중심으로 여학생들이 저기 9월 동인을 롯데백화점 가서 청바지 하나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 1층에 매장 들어 청바지 구매하려고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하 1층에도 있어 없어? 지하 1층에도 여러분들 거기 뭐 있잖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3층 가. 마음에 안 들어. 4층 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돼. 아니면 여러분들 거기서 전철 타고 서울 가서 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인천 어디 파른 저쪽에 현대 아울렛 있어 없어? 가서 사든지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서로 표출은 여러분들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동네에 그 저기 뭐야 그 추석 전에 떡집이 있었는데 떡을 사러 들어갔어요. 송편을. 야, 송편 달라니까 몇 개나 얼마나 필요하시니까 뭐 조금만 사면 되니까 조금은 안 판대. 조금은 안 판대. 몇 킬로, 뭐 1kg 이상을 사야 된다나 뭐 어쩌나 그래서 아 그러냐 나오니까 다시 부르더니 손님 그럼 제가 조금만 팔게요. 그러더라고. 얼마나치 드릴까요? 그래서 5,000원어치 좀 주세요. 얘는 5,000원어치 주면은 한 2, 30개 주는지 알았어. 몇 개 주는지 알아요? 11개. 11개를 주는데 하나는 덤이래. 그러니까 송편 하나에 얼마야? 500원이란 얘기야.
그래서 막 포장을 하길래 얼마니까 5천, 이게 5천 원이래. 그래서 몇 개요? 그러니까 11개. 그래서 그래요? 그냥 드세요. 하고 나왔어. 비싸가지고. 나가 어딜 갔냐면은 그 앞에 무슨 마트가 하나 있어. 마트를 가는데 송편을 파는데 30개 3,000원이야. 30개 3,000원. 하나에 얼마야? 100원 꼴이지. 30개 3,000원 세일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왔다. 2개? 60개? 배 터지게 먹었다. 이 말은 자 시장에서의 개인의 선호 표출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물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거기서는 수제로 만든 송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1kg인가 사려가지고 나가는 사람 붙들고 얼마나 필요하니까 5,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1개 준 게 너무 인식해비더라. 그래서 안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게가 인식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가. 진짜 인식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약간 맛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인이 좀 여러분들 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정이부터 안 붙어. 보다가 더 가게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먹고도 3병 먹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게 장사하는 그걸 뭐라 그래. 기법이라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서민들하고 선생님들 살찐 사람들은 양을 따져, 질을 따져. 양을 따지지. 양이 최고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거고 제가 뭐 얘기다 말했어요? 지금 얘기한 게 내생적 선호인데 하여간에 선호 표준 제약이 없어. 근데 공공재는 여러분들 나의 선호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서비스 선택을 강요받아 안 받아? 강요받아요, 여러분들. 강요받아요. 여러분 선생님 보자. 교통법규 만들어가지고 신호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선호에 맞지 않아도 신호체계를 준수를 해야 돼? 해야 합니다. 남들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합니다. 나의 선호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선택에 강요를 받아? 받죠, 여러분들. 이게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 이것을 내생적 선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생님 보자. 소비자가 선호를 표출한다는 것은 소비의 측면이야, 공급의 측면이야? 그렇죠. 소비의 측면. 소비의 측면에 내생적 선호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비의 측면에 비경합, 비배제, 내생적 선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위에 기타 그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7번까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무임승차를 뭐라 그랬죠? 비배제성. 다시 한번 무임승차를 뭐라 했다? 비배제성이라고 그랬어요. A라는 사람의 소비가 B라는 사람의 소비에 영향 주지 않는다. 비경합성 얘기했죠.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 내생적 선호. 여러분 공공재의 특성에 개별 소비성 들어간다. OX. X라고 그랬죠. 공동 소비성이라고 얘기했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축적성. 비축적은 소비의 측면이야, 공급의 측면이야. 공급의 측면.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좀 쉬었다가 쌍가루 3번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